27살의 영희는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 때마다 행복을 느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신혼의 달콤함이 남아있는 집이었거든요. 남편 준수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려주고 영희의 이마에 살짝 입맞춤을 하고 출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영희가 문 앞에서 넥타이를 메어주며 물어보면 준수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해주는 건 뭐든 맛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영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인 김 여사도 영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영희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영희야,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 준수도 결혼하고 나서 훨씬 성숙해졌고 말이야. 시아버지 역시 조용한 성격이셨지만 영희가 만든 음식을 드실 때마다 역시 우리 며느리 솜씨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셨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 젊은 부부를 부러워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면 저 집은 참 화목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영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준수와 함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할 때면 지나가는 노부부들이 저렇게 사랑하며 살아라고 덕담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준수는 건설회사에서 현장관리사로 일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 덕분에 직장에서도 인정받았고 승진 가능성도 높다고 들었습니다. 영희는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밥을 준비해놓고 기다렸고 준수는 아무리 피곤해도 영희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김 대리가 실수를 했는데 내가 대신 책임지고 처리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요. 준수가 밥을 먹으며 말하면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회사 사람들이 든든하겠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영희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수는 영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이렇게 평생 살면 좋겠어요 라고 속삭였고 영희는 그런 남편의 말에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일상 속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준수가 휴대폰을 볼 때 화면을 살짝 가리는 것, 전화가 올 때 다른 방으로 나가서 받는 것, 그리고 예전보다 조금 더 자주 늦게 들어오는 것들이었죠. 영희는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직장일이 바쁠 수 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니까 회식이나 야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라며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작은 변화들이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영희와 함께 있을 때 휴대폰을 거의 보지 않았던 준수가 요즘에는 문자 소리가 날 때마다 급하게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이에요라며 대답을 흐렸습니다. 영희는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것을 의심으로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것은 참 예민한 것이어서 아무리 애써 무시하려 해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했던 가정에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금이 말입니다. 영희가 처음 이상함을 확실히 느낀 건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수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소파 위에 놓인 휴대폰이 계속해서 진동을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여보, 전화 왔어요 라고 알려줬겠지만 그날따라 왠지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발신자는 김 과장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는데 문자 내용 일부가 미리 보기로 보였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에 또. 그 뒤는 보이지 않았지만 영희의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이라는 사람은 남자 동료겠지만 왜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는 걸까요? 샤워를 마친 준수가 나오자 영희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김 과장님한테서 전화 왔었어요. 그런데 준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영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뭐라고 했나요? 준수가 휴대폰을 급하게 집어들며 물었고 영희는 받지 않았어요. 샤워하고 계셔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자는 준수의 얼굴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준수의 직장 동료들 이름은 대부분 알고 있었는데 김 과장이라는 사람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새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다음날 아침 준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오늘 현장 점검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그렇게 말하며 커피도 제대로 마시지 않고 나갔습니다. 영희는 창문으로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준수의 휴대폰에서 문자 소리가 날 때마다 준수는 재빨리 화면을 확인하고는 영희가 보지 못하도록 뒤집어 놓곤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는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김 과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요즘 자주 연락하시는 것 같던데. 준수는 잠깐 멈칫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새로 부임한 분이에요. 업무 때문에 연락을 자주 하게 되네요. 그런데 준수의 눈이 영희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어서 이상하다고 느끼면 계속해서 그런 신호들이 보이게 되더군요. 준수가 웃는 표정도 예전과 달라 보였고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도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준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영희가 고민 없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는 순간 영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오늘 못 만나서 아쉬워요. 내일은 꼭 시간 내주세요. 당신 생각만 해요. 발신자는 여전히 김 과장이었지만 이 문자는 절대 남자 동료가 보낼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영희는 급하게 문자 내역을 더 확인해 보려 했지만 대부분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것들도 오늘 수고했어요. 내일 봐요. 같은 애매한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준수가 영희의 굳은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여보, 김 과장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준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왜?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방금 문자가 와서 봤는데 내용이 좀 이상해서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준수는 급하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 그거요? 김 과장님이 좀 표현을 특이하게 하는 분이라서요. 별 의미 없어요. 하지만 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만약 자신의 의심이 틀렸다면 남편에게 미안한 일이지만 만약 정말 뭔가 있다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준수가 출근한 후 영희는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수는 평소보다 더 자주 늦게 들어왔고 들어와서도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영희와 대화하는 시간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면 준수는 프로젝트가 막바지라서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영희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을 미행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결혼 3년 만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수요일 저녁 준수가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라고 전화했을 때 영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준수의 회사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렸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주변에서 기다리며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렸죠. 오후 6시쯤 준수가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키가 작고 예쁘게 생긴 젊은 여자가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걸어갔고 영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영희의 마음은 벌써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계속 따라갔습니다. 제발 아니길. 내가 잘못 본 거길. 속으로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 기능을 켜고 멀리서 두 사람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죠. 준수와 그 여자는 회사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영희는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저 여자가 김 과장인가? 영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이라고 저장된 번호로 그런 달콤한 문자를 보낸 사람이 저렇게 어린 여자일 줄은 몰랐습니다. 영희보다 대여섯 살은 어려 보이는 20살 초반의 여자였거든요. 두 사람은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영희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며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준수는 그 여자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고
가끔 여자의 어깨를 가볍게 치기도 했습니다. 영희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정도 가서 미사리 카페촌에 도착했습니다. 영희는 이곳이 연인들이 자주 오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준수와 함께 몇 번 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달콤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영희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준수와 그 여자는 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예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다른 카페에 들어가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행히 건너편 카페 안이 들여다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망원경처럼 휴대폰 카메라를 최대한 확대해서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카페 안에서 준수와 그 여자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수는 여자의 손을 잡고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낀 남편의 손이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렌즈에 담겼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수가 그 여자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3년 동안 자신만을 사랑한다고 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연인처럼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 돼. 이건 꿈이야. 영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휴대폰 화면에 찍힌 사진들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계속해서 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준수와 그 여자는 강변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 시간이었고 주변에는 데이트를 하는 연인들이 많았습니다. 두 사람도 그런 연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영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영희는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준수가 그 여자를 끌어안고 무언가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희는 입술을 꽉 깨물며 그 장면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안고 있는 모습을 자신이 직접 찍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모텔촌 쪽이었거든요. 영희의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따라갔습니다. 준수와 그 여자는 깔끔해 보이는 모텔 앞에 섰습니다. 준수가 그 여자에게 뭔가 말하자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모텔 간판과 함께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또렷하게 담겼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믿음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준수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약속들, 당신만 사랑한다, 평생 함께하자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았습니다. 회사 앞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포옹하는 모습, 그리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1시간 후 모텔에서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준수는 그 여자를 택시에 태워주고 자신은 다른 택시를 탔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까지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준수가 자신을 배신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회사 동료인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만난 사람일까요? 얼마나 오래된 관계일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아픈 건 준수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일 밤 사랑해요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밥을 먹으면서도 영희와 함께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영희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준수의 차는 아직 없었습니다. 영희는 집에 들어가서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본 모든 것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휴대폰 속 사진들이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준수가 집에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을 따져묻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는지 자신에 대한 사랑이 진짜였는지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준수는 언제 들어올까요? 아마 집에 와서는 또 회사 일로 늦었다고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영희는 그 거짓말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영희는 거실을 서성이며 준수를 기다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따뜻한 차라도 끓여놓고 남편을 맞이했을 텐데 오늘만큼은 그럴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수의 옷장에서 큰 여행용 가방을 꺼내와 거실 바닥에 던져놓았습니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가리킬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준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름없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준수를 기다렸죠. 여보, 왜 안 자고 있어요? 준수가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놓인 여행 가방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디 여행 가기로 했나요?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랑했던 남편의 얼굴이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앉으세요. 영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준수는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영희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영희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준수에게 내밀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오늘 찍은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회사 앞에서 여자와 함께 나오는 사진,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사진,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까지 말입니다. 준수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굳어버렸죠. 이게 뭐예요? 영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한 회사 일이에요? 이게 당신이 말한 야근이에요? 영희야. 이건. 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영희가 말을 끊었습니다. 3년입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3년이에요. 그 3년 동안 저는 당신만 믿고 살았어요. 당신이 늦게 들어와도 연락이 안 되어도 혹시 뭔가 이상해도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저한테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김 과장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그 어린 여자와 만나는 게 뭐예요? 준수는 무릎을 꿇고 영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모텔에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손을 잡고 포옹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해. 정말로 널 사랑한다고. 영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면서 왜 다른 여자를 만나요? 사랑한다면서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해요? 그때 영희는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준수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영희야,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시어머님께요. 시어머님이 알아야죠. 아들이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말이에요. 준수는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안 돼. 엄마한테는 안 돼. 제발 영희야, 다시 생각해봐. 하지만 영희는 이미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야, 이 밤중에 웬 전화니? 무슨 일이야? 어머님, 준수 때문에 전화 드렸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수가? 무슨 일인데? 다쳤어. 준수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니? 오늘 제가 직접 따라가서 봤어요. 다른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까지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 인간이. 잠깐만,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희야, 엄마가 오기 전에 우리끼리 해결하자. 제발. 해결이요? 뭘 해결해요? 당신이 바람핀 걸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준수는 영희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나를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그 여자와는 완전히 끝낼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 여자가 누구예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회사. 회사 신입사원이야. 민지라는 애인데. 처음엔 정말 업무상 만나게 됐어. 그런데 자꾸 상담을 요청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러다가 조금씩 뭐요? 조금씩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준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게 맞았거든요. 처음엔 후배를 도와주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젊고 예쁜 여자에게 마음이 끌렸던 것입니다. 이때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온 것입니다. 평소 온화했던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오늘만큼은 무겁고 무서웠습니다. 준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당장 나와! 준수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바람을 피웠어. 시어머니가 아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 대답해. 정말이냐고. 죄송합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준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거사. 내가 내 며느리를 이렇게 배신해.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편에 서주는 것은 고마웠지만 이렇게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준수를 한 대 더 때렸습니다. 30년을 키워서 이런 인간을 만들었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감싸고 보호해온 어머니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영희가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이 집안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못된 놈이 그런 며느리를 이렇게 배신했는데 어떻게 진정하라는 거야? 준수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정신이 나갔다고? 그럼 지금은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야? 내가 그동안 영희한테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 시어머니는 영희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어머님, 영희도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자신의 편에 서주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야? 당장 불러와. 시어머니가 준수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럴 필요는 필요 없다고. 내가 내 며느리 뒤통수 치고 바람 피운 그 여자를 내가 직접 봐야겠어. 영희가 휴대폰을 준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전화하세요. 그 민지라는 여자한테 지금 당장 오라고 하세요. 준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영희야, 꼭 이렇게 해야 해? 전화 안 하면 제가 직접 회사에 가서 찾아내겠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준수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지금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어. 급한 일이 생겼어. 전화 너머로 민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이 시간에요? 무슨 일인데요? 설명하기 복잡해. 일단 와줘. 부탁이야. 1시간 후 민지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민지는 거실의 분위기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준수가 무릎을 꿇고 있고 시어머니와 영희가 차갑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앉아.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어리둥절한 채 소파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민지구나.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어디신지. 여긴 준수 집이야. 내 아들 집이고 저분은 내 며느리야. 민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수에게서 아내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준수야, 이 여자한테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내 며느리 등 뒤에서 이 여자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말해. 준수는 할 수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와는 사이가 좋지 않다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영희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이혼을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한테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한테는 이혼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민지도 당황했습니다. 오빠, 그럼 저한테 한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이놈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내분과 사이가 안 좋아서 곧 이혼할 거라고. 그래서 저와 정식으로 사귈 수 있다고. 거짓말이었어? 영희가 준수에게 물었습니다. 준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를 유혹하기 위해 한 거짓말이었지만 지금 와서는 어떻게 변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민지가 준수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빠, 저한테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아내분과는 사랑이 끝났다고 저를 진짜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민지야, 그럼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저를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이해야, 너도 잘못한 게 있어. 남의 남편인 줄 알면서 왜 만났어? 민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혼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오빠가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 준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나는 그냥 재미있었어. 젊고 예쁜 너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았어.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 민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를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영희도 준수의 말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재미라고요? 우리 결혼 생활을 망가뜨린 게 재미였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준수를 또 때렸습니다. 이 인간아! 너는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아내도 속이고 이해도 속이고. 민지는 일어나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영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속은 거예요. 민지가 나가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너도 잘못했지만 더 나쁜 건 내 아들이야. 이 일은 내가 책임질게. 민지는 울면서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준수와 영희 그리고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준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냐? 내가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알겠어. 아내도 속이고 그 애도 속이고. 준수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영희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영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한 짓이 뭔지 알아요? 3년간 거짓말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어머니가 다 지원해줄게. 영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영희야.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이런 배신을 당하고도 참고 살 필요는 없어. 준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민지는 정말 실수였어. 실수라고요? 영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몇 달 동안 만나고 모텔까지 가는 게 실수라고요? 저한테 거짓말하고 그 여자한테도 거짓말하는 게 실수라고요? 영희는 일어나서 준수 앞에 섰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당신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 저는 당신의 죗값을 묻는 증인입니다. 준수는 영희의 발치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나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못 살겠다고요? 그럼 왜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저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바람을 피운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수야, 이제 그만해.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영희가 용서해 줄 리 없어. 나라도 용서 못하겠다. 어머니까지. 나까지가 아니라 나부터야. 내가 내 며느리한테 한 짓이 뭔지 알아. 3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며느리를 바보로 만든 거야. 영희는 준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민지한테 한 말 기억해요.
나는 당신 아내가 채워주지 못하는 걸 다 채워준다고 했죠? 준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다 들었어요. 카페에서 그 여자한테 하는 말을 다 들었다고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당신을 위해 살았는데 당신한테는 부족한 아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사랑한다고 하니까 웃기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영희를 안아주었습니다. 영희야, 넌 부족한 아내가 아니야. 이 집안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야. 이 못된 놈이 널 알아보지 못한 거야. 준수가 다시 애원했습니다. 영희야, 나를 버리지 마. 내가 뭘 해야 할지 말해줘. 뭐든지 할게. 뭐든지 한다고요? 영희가 냉소를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시간을 되돌려주세요. 당신이 저를 배신하기 전으로 되돌려주세요. 그건 불가능하잖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끝이에요.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준수야,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 내가 이 집안을 망가뜨렸어. 내 욕망 때문에 이 화목했던 가정이 산산조각 났어. 어머니, 저는 정말 뭐야? 정말 후회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그런 말은 이제 안 통해. 영희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혼하겠어요. 더 이상 이런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영희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어머니가 모든 걸 도와줄게. 준수는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까지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야. 내가 먼저 이 가족을 버렸잖아. 내가 영희를 배신한 순간 이미 이 가정은 끝난 거야. 영희는 가방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각서를 쓰세요. 각서? 네. 당신이 저를 배신했다는 각서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도 쓰세요. 준수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꼭 써야 해.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써. 당장 써. 내가 한 짓을 인정하고 책임져야지. 영희가 준수에게 말했습니다. 각서에 이렇게 쓰세요. 나 준수는 아내 영희를 배신하고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이를 어기면 모든 재산과 권리를 아내에게 넘기겠습니다. 준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영희야, 정말 이렇게 해야 해? 싫으면 지금 당장 이혼하셔도 돼요. 준수는 할 수 없이 각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각서를 다 쓴 후 영희는 그것을 받아보고 시어머니께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도 증인으로 사인해주세요. 시어머니가 사인을 하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수야, 오늘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죄인이야. 이 집안은 내 욕망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영희는 각서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준수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믿음을 배신했듯이 세상도 당신을 배신할 거예요. 이제 정의만 남았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준수는 매일 밤 용서를 빌었지만 영희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굳어 있었습니다. 영희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준수가 또다시 애원했지만 영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이라고요? 당신이 저를 배신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끝났어요. 저는 이제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영희는 이혼 서류를 준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명하세요. 각서에 쓴 대로 재산 분할도 제가 유리하게 하겠어요. 준수는 서류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야? 당신이 민지와 함께 모텔에 들어갈 때 생각했어야죠. 그때 이 순간을 생각했어야 했어요. 시어머니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수야, 이제 그만해. 영희가 원하는 대로 해줘. 내가 저지른 일의 결과야. 며칠 후 준수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수의 불륜 사실이 직장에도 알려진 것입니다. 회사 내 연애는 금지되어 있었고 더욱이 기혼자의 불륜은 징계 사유였습니다. 부장님이 부르셨어요. 당장 오라고 하시네요. 동료가 준수에게 말했습니다. 준수는 이미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부장실에서 부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준수 씨, 신입사원 민지 씨와의 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 규정 위반이고 더욱이 당신은 기혼자 아닙니까? 부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승진 명단에서 제외되고 당분간 다른 부서로 발령날 예정입니다. 준수의 꿈이었던 승진이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그의 평판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수는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렸어. 다른 부서로 발령도 날 것 같고.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영희야,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할 말도 없어요. 한편 민지는 준수의 거짓말에 충격을 받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자신이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데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정말 사랑한다고 했는데. 민지는 친구에게 울며 말했습니다. 저를 가지고 놀았다니까요. 아내분한테도 저한테도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게 왜 기혼자를 만났어? 처음부터 이상했잖아. 저도 속은 거예요. 이혼한다고 저를 사랑한다고. 민지는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준수의 불륜으로 시작된 일들이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희는 상처받았고 민지는 속아서 이용당했고 준수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영희는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진짜 어머님 같으셔서.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너 같은 좋은 며느리를 잃게 되다니.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은 각자 자신의 선택에 책임져야 하는 거죠. 그래도 넌 우리 가족이야. 이혼해도 넌 내 딸이야.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잊지 않을게요. 마침내 이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영희는 각서대로 재산 분할을 받았고 준수는 빈손으로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짐을 싸는 준수에게 영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준 상처는 평생 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어요. 영희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준수는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갔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독립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외롭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영희는 거울을 보며 혼자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예전의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영희를 챙겨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드리고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영희야, 요즘 어때?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어머님. 오히려 편해요. 거짓말 걱정 안 해도 되고 의심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 그게 다행이다. 넌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한편 준수는 회사에서 좌천된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고 승진 기회도 당분간 없어 보였습니다. 원룸에서 혼자 사는 준수는 매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영희 같은 좋은 아내를 두고.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준수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지는 고향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차근차근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기혼자와는 만나지 않을 거야. 아무리 이혼한다고 해도 믿으면 안 돼. 시간이 더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시어머니와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다행이다, 영희야. 혹시 새로 만나는 사람 있어? 영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은 열어두고 있어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다시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야지. 넌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거짓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구나. 진심과 믿음만이 진정한 사랑을 만드는 거야.
준수와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영희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잘했다. 넌 정말 잘했어. 거짓된 사랑보다는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아. 그리고 언젠가는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고맙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영희는 이제 당당하게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강한 여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권선징악의 결말이었습니다. 거짓과 배신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진실과 정의는 언젠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